자, 지금 프랑스에서 연말이라가 보통 이럴 때는 이 개선문에서 이 샹젤리제 거리로 쭉 이어지는 그 거리가 전부 그냥 연말을 갖다가 알리는 각종 이런 장식물로 밤에 반짝반짝하고 흥청망청한 그런 연말 매력적인 관광지인데요. 지금 프랑스가 그 샹젤리제 거리 개선문 일대가 들불처럼 벌어지고 있는 노란 조끼, 흔히 유류세 반대 시위, 인상 반대 시위로 인해가 지금 마크롱 정부가 취임 이래 최대의 위기에 놓이고 또 이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일대가 약탈, 파괴 등으로 억만진창이 되고 수백 명이 다치는 일이 지금 벌어졌고 급기야 지금 마르세유에서 벌어진 이 시위에서 80대 여성이 이제 시위가 시작되니까 덤문을 내리다가 세타 같은 걸 내리다가 체류탄에 맞아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위가 지난달 17일 날 시작됐는데 지금 사망자가 4명이고 위독한 사람이 많아서 사망자가 더 나올 거라고 하고요. 자, 지난 2일에는 이 사설 앰뷸런스 운전자들까지도 여기에 가담을 해서 도로를 점거한 채 처우 개선과 의료 계획을 요구를 했고 심지어 중고등학생까지도 나서서 교육하고 시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상점이나 호텔, 음식점 등 연말 특수를 보려고 하고 관광객을 좀 재미를 보려는 이런 데가 치명타를 맞았고 하루에 이 파리 시장이 한 50억 정도의 손실이 나고 있고 정부하고 시대 간의 협상도 지금 무력화되고 그래서 마크롱이 세르비아 방문도 이렇게 연기하고 심지어 이제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해야 되나 이 지경까지 지금 가고 있고 자 정부와 협상에 응하려던 시위대는 강경파로부터 살해 위협까지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시위로 개선문 안에 있던 오래된 문화재인 마리암 동상의 일부가 또 파괴되어가 문화재 파괴까지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뭡니까? 경제가 지금 어렵다라는 부분이죠. 마크롱이 중도 좌파인 것처럼 해서 집권을 해서 중도 좌우 정당들을 다 없애버리고 중도 우파인 척 하면서 개혁을 한다고 노동개혁이니 사회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친기업적 환경, 즉 신자유주의적인 친기업적 환경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거센 저항에 부딪혀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지경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선거 이전에, 대선 이전에도 이 마크롱이 이 친기업적인 데서 내보낸 대선 후보가 아니냐, 위장 후보다 이런 의심을 받았지만은 그가 하는 일 중에 옳고 바른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프랑스의 이 뿌리 깊은 사회 시스템을 해체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급격한 시위가 요 몇십 년간에 가장 큰 규모로 일어나서 3주째 시위가 계속되면서 지금 머지않아서 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정부 대변인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명분은 유류세 인상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최근에 이 프랑스 국민들의 삶의 조건이 마크롱 등장 이후에 뭐 그전에도 안 좋았지만 더욱더 팍팍해지면서 마크롱을 타겟으로 삼아서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연금이라든지 실업보험 재원 충당을 세금을 올려가지고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의심을 받으면서 프랑스 중산층까지도 지금 들고 일어나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생활비에 질린 상태다. 실제 프랑스의 물가 높지요. 특히 집세, 집 렌트비도 엄청납니다. 자, 이런 속에서 세금도 크고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연간 소득이 36,600불에서 82,000불 구간의 세율이 30%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12에서 22%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노란 조끼는 페이스북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노조가 주도해온 대형 시위와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고요. 자, 노조에 의해서 조직되지도 않았는데 한마디로 사회의 불만을, 국가의 불만을 가진 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에 지금 지난 대선 때 극성을 떨었던 극우 정당 국민연합의 르펜 대표는 이 노란 조끼 시위를 비난했는데 이 극우하고도 또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도대체 이 시위의 주도냐? 노조도 아니고 극우도 빠져 있고. 그런데 국민의 80%가 이 시위를 지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위가 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은 마크롱이 주로 주도하던 이런 개혁 정책이라는 것을 반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연금 개혁을 하겠다. 또 실업급여를 삭감하겠다. 노조 개혁을 하겠다. 이런 프랑스의 병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부분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이 서민층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파리 시내가 아수라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노란 조끼가 마크롱 퇴진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을 방화, 파괴, 또 문화재 이런 것까지도 파괴하는 반달리즘까지도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190군데에서 불이 났고 지금 차량도 지금 수백 대가 탔다라고 하고 상점 진열장까지도 이렇게 때려 부순다는 거다. 그래서 경찰도 지금 강경 진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 2, 3차 시위가 진행될수록 시위대는 좀 줄고 있지만은 더 가격해지는데 그래도 지금 13만 명이나 참가했다는 겁니다. 근데 마크롱의 이 지지율은 25%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크롱이 과연 이 부분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라는 지금 의문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유류세 인상이 결국 기름을 덜 쓰게 해서 환경오염을 갖다가 줄일 수 있다 했지만은 지지율이 더 떨어져 버렸고, 프랑스 국민의 80% 이상이 마크롱이 국민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질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프랑스 국민의 66%가 마크롱이 뭔가를 개혁한다고 이것저것을 쑤셔대고 있는데 뭘 개혁하는고자 하는 것인지 그 방향을 모르겠다. 저 사람의 정체성을 모르겠다라는 것이 66%나 나온다는 겁니다. 마크롱 본인은 결국은 임금을 올리거나 세금을 낮춰서, 자, 국민들은 유류세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너지 정책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매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즉 우리가 받은 월급을 가지고 많이 쓸 수 있도록 세금을 낮추거나 임금을 더 올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마크롱은 하는 것마다 왜 저러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지금 의문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전방위로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지만은 이런 마크롱의 개혁의 방향을 프랑스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도대체 왜 저럴까? 저 사람이 무슨 신념을 가지고 저러는 것인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올란드 정부에서 장관을 했지만은, 전임. 그런데 그 사람이 잠깐 어린 나이에 장관을 했지만, 그리고 또 정치판에 들어와서 보좌관을 했지만, 무슨 생각을 하고 사상이나 이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프랑스 국민들이 잘 모르는 상태로 그냥 젊은 사람이 혜성처럼 떠올라가지고 한마디로 스타가 된 거죠. 스토리도 뭐 부인과 선생이든 부인과 결혼한 이런 스토리도 있고요. 자, 이 사람은 프랑스 이 파리 정치대학 국립행정학교를 나온 전형적인 엘리트예요. 어릴 때 뭐 선생을 좋아하고 이런 거는 그건 거지만 머리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재무부 산하에서 금융조사관을 지내다가 또 이 프랑스 최대 고용인 연합단체의 상무이사를 제안받기도 했는데 거부했고, 그리고 사회당을 꺾고 이 사르코지가 공화당에 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제 정부를 떠나가지고 투자은행 로스차일드에 입사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크롱의 개혁에 의심이 되고 있는 하나의 부분이에요. 유럽의 유대인 계열의 가장 정통적이고 오래된 은행이 로스차일드죠. 자, 그 과정에서 이 마크롱이 공무원으로 국립행정대학을 나왔으면, 학교를 나왔으면 일해야 되는데 중간에 공무원을 떠났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6천만 원의 벌금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은행에서 워낙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이 인수합병의 전문가를 했다는 겁니다. 로스차일드에서요. 그래서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2009년부터 13년까지 4년 동안에 40억에 가까운 소득을 신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인수합병으로 잘 나가다가, 자, 그러다가 또 정치가 하고 싶어서 기웃거리다가 공천 탈락도 했대요. 자, 2010년에는 비용 총리실에 이 비서실의 부실장을 제안받았는데 거절을 했고, 올랑드 정부에서 30대 중후반의 나이로 비서실 부실장과 이제 총리실의 부실장을 안 하고 그 대통령실의 부실장과 경제장관을 하고, 그 사이 또 잠깐 나가서 컨설팅, 금융 컨설팅 회사를 차리고 하버드 대학에 또 일자리도 알아보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관 시절에는 규제 완화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래서 좌파 정부에서 우클릭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2016년 8월에 장관에서 물러나서, 그때 올랑드 정부가 한 자릿수 지지율로 추락을 하니까 2017년 대선에 나갔는데요. 자, 그런데 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였던 비용이 가족을 보좌관에 채용했다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사회당 후보 아몽이 대통령이던 올란드가 한 자릿수 지지율로 떨어지니 또 이 사회당 후보의 지지율도 시원찮고, 그렇게 되니까 중도 좌우파의 대안으로 떠올라서 결국은 이 마크롱이 이 사회당을 상당수 잠입을 하면서 대통령에 이제 성공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프랑스 지금 노란조끼 시위와 마크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이 정치에 있다가 꺼리치우고 또 금융회사에 들어갔다가 금융 컨설팅 인수합병 이런 걸 하다가 또 이렇게 정치판으로 왔는데, 프랑스 사회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뭘 때문에 정치하는가에 대해서 국민한테 지금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해체해 가지고 대기업, 금융 이런 데 앞에다가 던져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까지도 받고 있어요. 프랑스 국민의 전체적인 속성은 지금 백수십 년간 내려온 사회 시스템 안에 좌파적인 시스템이 상당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크롱이 의심을 받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이 문재인에게도 비유하자면, 문재인은 지금 무엇 때문에 북한과 저렇게 몰두하는가? 무엇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을 저렇게 몰두하는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반기업적인가에 대해서 지금 의심을 하죠. 근데 마크롱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뭐 했는가를 잘 아는 프랑스 사람들이 별로 없이, 이 사람 성공한, 어린 나이에 성공한 남자다, 뭐 개인적인 무슨 이 부인과의 히스토리도 있다, 이런 부분에 열광하면서 마크롱이 누구인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도 문재인이 누구인가를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 있었지만은 수석이나 비서실장으로 문재인에 대해서 잘 알았던 국민도 별로 없고 정치인도 잘 몰랐고요. 그러다가 곧바로 그냥 대통령 선거에 나오고 얼추 될 뻔하다가 떨어지고 당 대표까지 됐지만은 1년도 안 돼가 헤매는 꼴들을 우리가 유심히 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정 안 되니까 김종인 씨한테 대표 맡기고 또 이기니까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누구인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마크롱이 누구고 살아온 방향이 얼마나
자신이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과 일치하고 중간에 뭔 일을 했고 저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저 사람의 속성이 뭐고 왜 저런 성격이 형성되었는가 이런 거를 좀 알고 있었다면 오늘날 저렇게 시위를 하지 않을 건데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뽑아버렸어요. 뭐 장관도 잠깐 하고 무슨 대통령 비서실의 부실장도 잠깐 했지만 권력지향적인 숨겨진 인물이었지 젊은이였지 저 사람이 프랑스 정치에서 밟아오는 뭐 선거에 출마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마크롱은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대통령으로 선출직에 뽑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누구인지 무슨 사고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뽑았다가 오늘날 허구날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갔느냐 문재인의 정체성은 뭐냐고 우리가 묻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크롱이 누구인지를 지금 프랑스 사람들은 묻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개혁을 한다면서 온 사방을 다 들쑤시냐. 당신 어디 뒤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마크롱에 대해서 프랑스 사람들이 가지는 큰 의문이에요. 자, 문재인에 대해서도 한국 사람들이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무슨 생각을 하고 저렇게 하느냐? 왜 경제나 이런 부분이 어렵다 해도 외면하고 왜 국가 운영을 그렇게 독단적, 독선적으로 특정 이념에 매몰되어서 하느냐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문재인의 최후는 어떻게 되겠느냐? 마크롱처럼 25%까지 떨어지면 한국도 길거리에 나가라고 데모대가 나를 세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 같이 저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면 로맨틱한 나라에서 저런 식으로 지금 폭력 시위가 이 추운 겨울에 지금 3주째 연속되고 있다. 애사로운 게 아닌데요. 문재인 좀 감안하기 바랍니다. 자, 일 나간 54조가 어디로 갔는지 신문에 실렸어요. 자, 일자리로 정부는 54조를 부렸다고 합니다. 지금 새로운 또 예산을 470조 이상 편성하는데 거기에도 또 수십조가 일자리 예산이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취업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늘어나는 거는 공무원이고 54조면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축구단 18개를 살 수 있는 돈이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20조 원 쓴 4대강은 지금 욕은 많이 처먹었지만 실체라도 있는데 좀 빼먹어서 그렇지 실체라도 있는데 54조는 어떤 경로로 어떻게 쓰여졌느냐? 지금 국민 청와대 청원판에 이런 것이 많이 있대요. 54조 어디로 갔냐? 자, 내년에 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4조 2천억 늘어난 23조 5천억이라는 거예요. 야당은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23조 5천억 다 삭감해야 된다 이러고 여당은 일자리가 심각하니까 손대지 마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금 2009년 이후에 최저치를 갖다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와 내년 1분기까지는 증가폭이 거의 제로가 되는 거다. 사실은 마이너스인데 정부가 가짜 숫자로 틀어막고 있죠. 돈을 뿌리고. 그런데 이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내년에 사상 최대의 23조 5천억을 쓰면 그러면 일자리는 나아진다라는 거냐? 안 나아지겠죠. 자, 그리고 일자리에 쓴 돈이 얼마냐 하는 액수부터도 지금 54조냐 41조냐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54조라고 하는 것은 작년과 올해 일자리 본예산이 17조 19조로 36조고 여기에 추경으로 편성한 예산이 작년에 11조 올해 3조 9천억이라 이 두 개 합치면 15조고 자 그리고 따로 또 일자리 안정자금을 정부가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 감소 줄인다고 3조를 편성해서 54조라는 거예요. 자, 또 야당은 이것보다는 11조 적은 41조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54조든 41조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이 엄청난 돈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가서
일자리를 제대로 창출하기나 했느냐는 겁니다. 자, 일자리라는 거는 내가 올해도 일하고 내년에도 일하고 내후년에도 일해야 일자리지, 잠깐 이틀 일하는 일자리도 있고 한두 달 일하는 일자리가 일자리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웃기는 거는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일자리 예산을 1억을 쓰면 일자리는 1.1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욕을 하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1억을 쓰면 3명, 박근혜 정부에서는 1억을 쓰면 2.7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 정권에서는 예산을 써봤자 일자리가 늘어나는 숫자가 훨씬 적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많은 일자리들이 애초에 이렇게 의도했던 결과를 내지 못하고 정부 각 부처가 그냥 주머니 쌈짓돈처럼 나눠서 잘게 분해해서 그냥 챙겨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일자리 사업의 경우 장기 실직자 등 취약계층을 민간 일자리에 취업시키기 위해 한실적인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건데, 실제로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이 64%나 여기에 참가한다는 거예요. 또 이런 데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일단 한번 이 일자리 지원 예산에 따라서 취업을 해서 잠깐이라도 경험을 쌓아서 진짜 일자리로 가야 되는데, 한번 그 잠깐 맛보는 사람이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또 오고 해서 3년간 2회 이상 반복한 사람이 40%나 된다는 겁니다. 자, 직업개발훈련도 실업자나 중소기업에 있는 근로자가 취업 가능성을 더 나은 데로 옮기는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이 과정을 겪고 나서 취업을 한 사람이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300억을 쓴 청년 취업 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과 230억을 쓴 중장년층 취업 지원 사업에 알선 취업률이 1.3%하고 3.8%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늘린다고 전부 돈 엉뚱한 데 쓰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편성하고 해주고 또 추경하고 막 그냥 국민이 세금 낼 때는 정말 그 세금 적게 내면 구매력 늘어나는 건데, 그렇게 악착같이 받아가 놓고는 이렇게 돈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로 나도 알고 싶은 게, 문이 왜 저렇게 북한하고 김정은이한테 집착하고 옆에 왜 임종석이나 문정인이 같은 사람들을 두고 저기만 신경을 쓰고 나머지 일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경제에 있어서 기초적인 것이라도 알기나 하는가? 왜 경제에 저렇게 이념을 갖다 들이붓고 있는가? 그리고 저 사람은 도대체 평생에 가졌던 사고 가치관이 무엇인가? 굉장히 좀 알고 싶어요. 북한에서 아버지가 비난을 와서 거제도에서 낳았다는데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가? 그리고 그간에 한국 사회에서 변호사 해먹으면서 노무현 밑에 잘 있었지. 운동권을 한다고 대학 다닐 때 좀 한 거 빼고 그 시대에 대학 다닐 때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과정의 중간에 한 30년 이상은 뭐 했는지를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노무현 사무실에 같이 일했다. 뭐 민변 이런 게 했다지만 별로 두각도 나타내지 못했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노무현만 문재인을 잘 알았습니다. 저도 부산 출신인데 유명했으면 알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왼쪽으로 밀고 가는가? 자, 솔직히 TV 토론 나가거나 대선에 나왔을 때 사람이 빠릇빠릇하고 샤프하고 그러지는 못해도 사람 좋고, 그래도 고시 출신으로 사시 뭡니까? 차석까지도 했다. 머리도 있어 보이고. 그러면서 뭐 친북이나 좌파나 이런 걸 의식하니까 적당히 말을 조심했지, TV 토론에도. 그래도 사람이 그래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수의 한매를 느꼈다고 지지를 해줬는데, 그러고도 41%밖에 못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되고 나서 하는 거를 보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마크롱이 뒤에 의심에는 마크롱이 로스차일드, 세계의 신자유주의를 상징하는 거대한 부자 회사지요. 거기에 앞잡이다라는 소문이 아직까지도 많이 나고 있어요. 프리메이슨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더더욱이 마크롱을 의심하는 부분입니다. 옳은 걸 해도요. 근데 지금 문재인은 마크롱처럼 그래도 한국 같으면 민노총 개혁을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한 것도 아니고 전부 계획이 아니라 문재인 캐언이 국민연금이니 퍼다 주겠다고 하고 일자리 예산도 전부 퍼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장 퍼다 주니까 지 돈 나간 줄 모르다가 이제 이쯤 되면 그 돈 다 헛거고 길바닥에 깐다라고 결론 난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니냐. 문재인은 누구인가? 프랑스 사람들이 지금 마크롱 너 누구야 이거예요. 그럼 한국은 문재인은 누구냐? 왜 저 사람이 저런 사고를 하지? 마크롱이 과거에 로스차일드 은행에 있었다는 걸 굉장히 캐묻고 있습니다. M&A 인수합병했다는 거고요. 진정성을 가지고 안 보죠. 한때 돈을 수십억을 벌었어요. 연봉. 자, 그러다가 네가 정치판에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막 개혁을 한다는데 너 순수한 거냐? 이거 의심 아니겠어요? 근데 문재인이 지금 북한과 김정은에 매달리고 경제를 이념으로 매달리고 그리고 또 저렇게 재벌들을 다 잡아서 그냥 틀어서 하는 이유가 뭐냐? 문재인은 누구냐? 지금 이걸 의심 안 할 수 없어요. 이 돈 쓰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냥 자기 돈 아니라고 길거리에 갖다 붓고 있잖아요. 왜 이럴까? 이런 걸로 정말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할까? 앞으로 자기도 20%로 지지율 떨어지면 이제 전부 길거리에 나가서 문재인 물러가라고 촛불 때처럼 시위로 나를 세우지 않겠느냐. 잘 한번 국민들이 생각해 봐야 될 시점입니다.